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26강 3부 아이들의 마음 9장 사랑과는 거리가 먼 첫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소위 말하는 DSM에 대한 내용, 그리고 트라우마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8장, 지난 시간에 했던 관계의 덫, 학대와 방임의 대과,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요약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 9장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장에서는 우리가 메릴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메릴린이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고 그저 아빠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일상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정상적인 데이트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뭔가 서툴고 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메릴린에 대해서 어떤 집단 치료를 그룹에 넣었는데, 거기서 만난 메리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치료할 때 메리라는 여성이 본인이 13살 때 그 오빠와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같이 합류했는 그 어떤 거의 나쁜 그 친구들에게, 오빠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엄마가 막 그걸 집에서 이제 그걸 강제로 유산을 시킨 이런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걸 들으면서 메릴린이 생각했던 거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어릴 때 뭔가 성폭행을 당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콜크 박사가 이제 이 메릴린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보여줬던, 본인을 두고 가족들이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것 없이 다들 가해를 하고, 특히 아빠의 그런 성기를 보여주는 이런 그림을 메릴린이 그렸을 때 뭔가 기억은 못하지만 메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회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릴린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치료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아빠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니까, 이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아빠가 성폭행을 하러 오고, 그 장면에서 본인이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본인의 그 의식은 구름 속에 숨어버리는, 일종의 이제 헬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의식과 몸과 이것이 완전히 분리돼서 그 기억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장면을 이제 메릴린이 이제 기억을 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콜크 박사는 이 메릴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카밍 테크닉,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막 그 과거에 그런 두려운 그런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두렵고 막 하면 본인이 이제 숨을 천천히 쉬면서 이 내 몸의 어떤 이 감각을 내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콜크 박사가 이제 하면서 서서히 이 본인의 몸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때 일과, 그때는 이 어린 소녀로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본인은 지금은 본인이 안전한 곳에 있고 이미 성인이고 혼자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때의 기억과 지금을 완전히 이제 분리하면서 지금의 내가 삶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콜크 박사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게 마이클이라고 하는 남자친구와 같이 이렇게 이 잠자리를 할 때도 옆에 있는 타치되는 것이 과거 어릴 때 그 아빠의 그런 그 타치가 아니고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의 이 피부라는 걸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그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녀는 34살의 여성이고 어린애가 아니다 하는 걸 본인이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이 또 이제 몸에 이렇게 새겨지도록 그걸 이제 도와주면서 메릴린이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트라우마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릴 때 그런 학대를 받거나 이런 방임, 완전히 이렇게 케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집이라는 곳이 주는 이 오소리티,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인가에 속해 있고 그 권위자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것이 내가 생존할 때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 부모와 그 가정이 그것을 제공해 주지 못할 때 이제 아이들은 그 집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혹은 입을 다물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순종적이 되거나 혹은 때로는 되게 반항적이 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일반 가정에서도 가끔씩 보면 우리 애가 문제가 있다, 뭐 아빠와 관계가 너무 분노를 표출한다, 혹은 애가 너무 조용하고 순종적이다, 이럴 때는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사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본인을 돌봐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뭐 충성심이라 그럴까, 뭐 거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애착되고 시키는 대로도 하게 되고 막 따르고, 그러면서도 이 애착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집 어릴 때 부모가 제대로 나를 케어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막 성폭행도 당하게 되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부모와 관계가 단절될 것 같지만, 이 그런 두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런 애착 관계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울수록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나는 그게 막 이렇게 벌써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 말을 잘 듣게 되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내가 소위 말하는 스톡홀름 신드롬 같이 내가 납치됐을 때 나를 납치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때로는 식사를 좀 챙겨주고 뭐 따뜻한 말 한두 마디만 해줘도 막 그 사람한테 빠져들고, 그래서 나를 해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변호도 해주고 숨겨주기도 하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메릴린에 대해서 결국은 그녀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기억을 해냈다는 자체가, 아,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했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이 그 어릴 때 당했던 그런 성적 학대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어릴 때 엄마나 특히 아빠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막 이렇게 일종의 충성심 같은 거, 아빠를 막 좋아하고 아빠를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아빠한테 당한 그런 성적인 폭력에 대해서 이것이 몸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향하느냐면 본인한테 향하게 되고, 그것이 우울증의 형태로 나타나고, 혹은 스스로를 막 미워하고 스스로를 자해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결국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상은 이제 그런 본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가해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이 메릴린의 경우를 콜크 박사가 8장에서는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런 이 트라우마로부터 힐링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이걸 생존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걸 깨닫고 하나씩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는 안 되죠.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참 본인 나름대로는 이걸 갖다가 회복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구나, 뭐 이런 이제 관점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콜크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 사랑과는 거리가 먼 What's Love Got to Do With It?이라는 제가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번역이 아마 참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9장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도입부, 그리고 DSM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트라우마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What's love got to do with it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티나 터너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그런 락앤롤 어떤 가수죠. 그런 가수가
불렀던 굉장히 유명한 그래미상도 받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히트도 했던 뭐 그런 그 제목에서 따왔다는 걸 알고는 제가 참 이 책의 구장의 어떤 제목을 왜 참 이런 아이디어가 참 괜찮다. 정말 이 콜크 박사가 뭐 직접 이 제목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내용에 참 부합한다. 왜냐하면 이 티나 터너라는 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긴 하지만 이분이 40세 좀 넘어서 이 노래가 히트할 때는 그 남편인 이케 터너라는 그 분하고 이혼을 하고 그로부터 이 남편으로부터 굉장히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겨우 이렇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렇게 히트했던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남편도 이 코케인에 마약에 중독됐던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부간의 삶이라는 것이 뭐 늘 두드려 패고 맞고 하는 그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유명한 가수였긴 하지만은 본인이 당했을 그런 그 트로마에 대해서 이것이 이 노래에 이렇게 녹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사랑을 이름으로 뭘 하느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이 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우리가 해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뭔가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나 자신의 프로텍션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그 남편에게 두드려 맞았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거는 남편은 막, 그리고는 또 사랑을 하고 그런 부부 관계였을 건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는 프로텍션이었다. 이것이 지금 그 콜크 박사가 지금 이 몸은 기억한다 이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세이프티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메릴린과 메리 그다음 캐시라는 이야기를 아까 8장에서 이제 그런 이 세 명의 케이스들을 했는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릴린이라고 하는 그 어릴 때 아빠로부터 성적인 그 학대를 받은 그 여인과 13살에 성폭행을 오빠의 친구들로부터 당하고 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메리라는 여성은 뭐 우리가 심플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었고 특히 메릴린은 마이클이라고 하는 그 남자친구와 같이 이렇게 지내려고 하다가 막 갑자기 거기 옛날에 트라우마가 오버랩이 되면서 남자를 막 두드려 패고 쫓아보낸 이런 기억들. 근데 캐시에 대해서는 참 콜크 박사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이 캐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캐시가 이제 어느 날 그 콜크 박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뭐 차가 좀 고장이 나서 좀 늦었고 이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이 차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그래서 누굴 태워달라 그랬어야 되는데 못했다 하면서 이렇게 셀프 크리티시즘 이제 자책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뭐 자책하는 것도 별게 아닐 수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본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인이 이제 아빠로부터 7살에 성적인 학대를 당한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이다. 내 잘못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콜크 박사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간에 아니야. 너 어린 소녀였잖아. 이거는 너희 아빠의 책임이고 아빠 그런 바운더리를 지켜야 되는 그 책임을 하지 않은 거야. 아빠의 잘못이야. 아빠 책임이야. 이렇게 해줬을 때 캐시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 첫 번째 이게 콜크 박사에 대한 반응이 stupid comment. 이 어리석은 이야기다. 아니 내가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벌써 2년 동안 콜크 박사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거죠. 근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캐시는 여전히
아, 이건 아빠의 잘못이고 아빠가 이거는 바운더리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 사건을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이제 본인이 치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이 2년 동안 그 치료받으면서 이제 뭐 콜크 박사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이 당신이 나한테 그런 코멘트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두렵게 만든다. 응? 이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건 내가 알지만 이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아빠에 대해서 아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수록 나는 더 외롭고 더 소외된 느낌이 든다. 이게 이제 캐시의 진짜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 캐시라는 여자는 세월이 간다고 해서 치료가 뭐 안 되지는 않겠지만 더 더뎌지는 거죠. 우리가 관점을 캐시가 자꾸 자책을 할 때 이것이 왜 내가 자책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8장에 이 기억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성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묵살해 버리죠. 그런 일이 없어. 그리고 너는 나쁜 애야. 네 거짓말도 하고 말이야. 너 나쁜 애야.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 애가 고립되고 무력함이 되고 마지막 단계로는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거든요. 이 단계의 캐시가 아 이게 내 상태구나. 나를 비난할 일이 아니었어. 나는 7살짜리 애인데 내가 뭘 알았겠어. 그리고 내가 그런 오소리티 그 권위가 있는 아빠라든지 가족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겠어.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그 상황을 아빠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캐시는 여전히 그렇게 가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메릴린과 메리 그리고 캐시의 어떤 각자 이 3명의 여성이 가지고 있는 뭐 진단들은 상황에 따라서 의사들 이제 만나는 의사들마다 처음에 이렇게 보고 이 3명의 여성들이 보여주는 그런 증상에 따라서 이제 진단을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움직이니까 양극성 감정장애다. 그럼 이제 우리가 리치움이라든지 발프로익 애시드 같은 이런 약들을 처방하게 되거든요. 그 진단이 붙게 되면 거기에 맞는 약이 이렇게 처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절망감 같은 것들이 쫙 보이면 중증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처방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ADHD구나. 그럼 리탈린 같은 약들을 이렇게 해서 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약들을 처방하거나.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럼 PTSD구나. 이렇게 진단명이 뭐 양극성 장애가 되든 혹은 중증 우울증이 되든 뭐 혹은 ADHD로 진단을 하든 PTSD로 진단하든 만나는 의사들마다 그때그때 이 3명의 여성들이 감정에 따라서 진단이 이렇게 달라진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어릴 때 가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게 다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그냥 진단명으로 이렇게 붙여서 다양한 거기에 따라서 약을 처방한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해주는 진단명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콜크 박사가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고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봐왔던 진단명이 얼마나 이렇게 실제와 맞지 않는지를 저도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 그것이 제가 이런 몸을 기억한다라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매 챕터마다 또 매 구절마다 이렇게 따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같이 좀 나눔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의 정말 본질에 우리가 도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정말 잘못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신과학이라는 것이 의학의 한 부분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이 마음과 뇌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애착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단순한 이걸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서 접근하고 있느냐 하는 거는 뭐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콜크 박사가 이제 DSM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콜크 박사가 언급하고 있는 DSM은 DSM-3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DSM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대해서 진단과 통계 매뉴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신과 학회가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펴내는 책인데, 원래는 이 책을 발간하면서도 이런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사실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어떤 뭐 법적인으로 쓰이거나 보험을 어떻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아직도 불충분하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은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어떤 매뉴얼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파워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대해서 뭐 엄청난 이 사람들이 그 권위를 주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이 DSM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냐면 이 책에 대한 판권으로 1억 불 이상의 수입을 미국 정신과 학회가 얻을 정도로 잘 팔린 책이고 인기가 있었고,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DSM-3를 그 당시 이제 나온 걸 보면서 아, 정신과적인 분류가 이렇게 돼 있구나. 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 치료를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과연 이것이 충분하냐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DSM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첫 번째 DSM-1이 나왔을 때 1952년도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누가 심리학회 누가 발표했는 거 정리했는 걸 보니까 이제 DSM이 1952년부터 해서 DSM-5가 2013년에 이제 나오고 그 뒤로 이제 또 수정판들이 또 계속 나오는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8개의 범주에 대해서 106개의 진단명이 되어 있는, 그 페이지는 한 130페이지 정도 됐으니까 사실은 좀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DSM-1과 2가 됐을 때만 해도 큰 아마 의미를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진단명으로는 커버가 잘 안 됐을 건데, 문제는 이 콜크 박사가 언급했던 DSM-3부터는 전체 페이지가 거의 한 500페이지에 달하고 그 다음 265개에 대한 이런 진단명이 붙은, 이제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DSM-5가 되면은 거의 950페이지 달하게 되고 한 350여 개의 진단명이 되는, 이제는 저 세밀하게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SM-3부터 이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 DSM-3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진단이 붙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치료로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가 결국은 굉장히 어떤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단이 딱 붙게 되면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양극성 장애예요. 나는 PTSD예요.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일으켰던 원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으로 이래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냥 증상 자체를 그냥 진단명으로 붙인 거죠. 우울증이야. 뭐 너는 뭐 ADHD야. 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에는 접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콜크 박사의 이야기.
그래서 이 콜크 박사는 이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책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환이라든지 어떤 손상에 대해서 그것의 어떤 네이처, 그 상황들과 그 원인을 정말 밝혀내거나 결정하는 어떤 행위 혹은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환자의 과거력과 진찰과 그다음 여러 가지 실험실의 어떤 뭐 진단 어떤 뭐 혈액 검사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어떤 네이처 그다음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DSM은 그냥 증상을 그냥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DSM이 그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진단, 이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이 콜크 박사가 이 책 전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콜크 박사가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라우마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85년도가 이제 DSM-3가 나올 그 무렵이니까 이 콜크 박사가 이제 정신과 또 다른 정신과 의사인 주디스 헐만하고 같이 이제 부녀 간의 어떤 그 근친상간에 대해서 책을 썼던 주디스 헐만하고 같이 케임브리지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하버드 메디컬 스쿨, 하버드 의과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병원들이 있거든요. 하버드 의과대학하고 이렇게 연계된 병원 중에 하나가 이제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병원, 케임브리지 하스피탈이라고 있는데 아마 케임브리지 디스트릭트에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보스턴 시에 보면은 이제 케임브리지 이 에어리어가 있거든요. 소위 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구 정도의 아마 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여러 가지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병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마 한 그걸로 생각되는. 아마 콜크 박사가 거기에서 이제 같이 정신과 진료도 보고 리서치도 하고 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BPD 이런 경계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이제 같이 뭐 리서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이걸 택한 이유가 아주 굉장히 그렇게 불안정한 그런 관계들. 그다음 무드가 이 감정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막 이렇게 기뻤다가 막 슬펐다가 막 이런 것들. 혹은 또 스스로를 이렇게 파괴하는 행위들, 자해하는 행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반복적인 자살까지. 그래서 어릴 때의 트라우마와 이런 경계성 인격 장애가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신청했는데 뭐 연구비는 리젝트 됐고 거절됐지만 뭐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뭐 자비를 들여서라도 연구를 같이 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 페리라는 심리학자 케임브리지에 있는 리서치인데 이분하고 같이 이런 경계성에 대해서 자료들을 보고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기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55명의 환자들 그러니까 어릴 때 뭐 가족들 부친에게서 이런 어떤 성적 학대를 당했거나 혹은 방치돼 있던 그 아이들 55명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런 TAQ라고 Traumatic Antecedent Question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떤 이제 관련된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처음부터 막 만나자마자 막 너는 어릴 때 성폭행 당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주 간단한 것, 뭐 어디에 사느냐, 누구하고 사느냐, 뭐 누가 이렇게 요리해 주느냐, 집에서 누가 이렇게 세탁해 주느냐, 뭐 이런 것. 혹은 뭐
뭐 일상생활 할 때 누구하고 주로 의논을 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얼마나 너 이사를 자주 갔느냐, 누가 기본적으로 너를 도와주느냐,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뭐 감옥 간 사람 없느냐, 혹은 정신과 병원에 간 사람 없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너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좀 진짜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 있느냐, 너한테 특별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할 때 누가 이렇게 좀 안전하다고 느끼고 막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근데 4명 중에 1명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 저는 뭐 저를 돌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참 어린애로서 이렇게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나온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야, 참 그 아이들이 이 감정적으로 정말 이 아이들은 진짜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되면 이제 막 본인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어떤 애들은 8살 때 정말 성적인 경험을 하고 있거나, 뭐 자기 여동생이 막 성폭행을 당하는 걸 봤거나, 뭐 엄마 아빠가 뭐 이 가구가 부서지고 막 엄마 아빠가 울부짖고 막 엄마가 막 피투성이 된 채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어릴 때 아무도 본인한테 데리고 오지 않아 가지고 혼자 초등학교에 밤늦게까지 있었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혹은 어떤 애들은 막 엄마가 술이 취해 가지고 운전하는데 막 핸들을 잘 못 잡으니까 본인이 막 핸들을 잡았던 고속도로에서 뭐 이런 이야기. 이 환자들이 결국은 이 본인들이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정말 이 절망감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콜크 박사와 이 연구팀들은 이런 경계성 인격 장애가 결국은 이런 해리 증상, 메릴린이 보였던 그런 해리 증상들, 혹은 누구라도 막 이렇게 좀 본인이 이렇게 좀 돌봐줄 만한 사람이 되면 막 그 사람한테 막 매달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잘 만드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상대방이 질색할 정도로 그런 감정들을 막 가지면서, 때로는 본인이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 이렇게 폭력성을 가지면서 그런 관계들을 가지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끔찍한 거죠, 이게. 나는 저 사람이 이 무의식 중에 막 저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여성이 남자하고 정상적인 데이트를 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고 막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럼 남자는 싫어 할 때도 막 해서 막 그 남자한테 막 그 남자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막 집착하게 되고, 막 그 남자는 어떤 의미로 학을 띠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 박사가 알게 된 거는 어떤 트라우마, 그 다음에 그런 가해 행동을 하는 이 성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랭귀지를 아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배경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리는 진단명을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요. 이 환자는 BPD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약 처방해주면 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겪었을 고통과 그 고통이 그 몸에 어떻게 남아있고 그것이 어떻게 증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서는 랭귀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랭귀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모른다는 거지. 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결국은 이 81%는 어릴 때 그런 성적 학대가 있거나 혹은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이었다. 그것도 7살 이전에. 그래서 이 보드라인 페이션트, 보드라인 인격성 장애는 결국은 아이들 그런 어릴 때의 그런 트라우마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어릴 때의 그 이야기를 제대로 모르고는 이런 인격성, 보드라인의 어떤 경계성 인격 장애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이 콜크 박사와 이제 주디스, 그 다음에 페리, 이분들이 이제 같이 발표했던 1989년에 미국 정신과 학회지에 발표했던 그 논문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5명에 대해서 이렇게 리서치를 했다 하는 것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참 그 당시로서는 뭐 참 잘 정리된 논문이다.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어릴 때의 그 경험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던 존 볼비에 대한 이야기, 애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은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고, 아이들이 지금 증상은 결국은 그 어릴 때의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는 본인이 어릴 때 했던 그런 거부당하고 혹은 아주 가혹하게 받았던 그 고통들,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거나 혹은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막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것들의 그 흔적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그런 분노로 남아있지, 뭐 그것이 그냥 뭐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그런 분노로, 이렇게 분노의 표출로 혹은 본인의 안쪽으로 해서 우울증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처리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트라우마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느냐, 이 볼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이제 불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흥미가 없어지고, 이 나 자신의 어떤 감각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리얼하게 살아가는 이 자세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치료가 되려면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단순히 뭐 진단이 되고 약을 먹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 여기다 이제 숙제를 뭐 이제 콜크 박사가 하나씩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풀어갈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효과적으로, 그러면 뭐 우리가 이야기는 뭐 단순히 뭐 우울증이다, 우울증 약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9장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 또 10장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내부로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다음 27강에서는 9장 사랑과는 거리가 먼 두 번째 시간으로 자해하는 형태, 또 진단의 어떤 영향력,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